안녕하세요. 저는 광역시에서 요식업을 하며 식당을 몇 개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예쁜 딸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고요. 남편과는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10년 전쯤에 이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남편은 저에게 시비 아닌 시비를 걸며 겨우 성공을 이뤄낸 제 인생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긋지긋한 남편을 제 인생에서 확실히 치워버리고 제 명예도 찾고 싶어요. 갑자기 웬 명예 타령인지 말이 좀 이상하죠?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어봐 주세요. 결혼 전 남편은 시원시원하고 화끈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든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일단 한번 밀어붙이고 보는 그런 스타일이었달까요? 저는 너무 착하고 여기저기에서 해오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우유부단인 성격인 아빠와 그런 아빠를 너무도 답답해하면서도 혼자 뒷수습을 하느라 갖은 고생을 다하신 엄마 손에서 컸어요. 그래서일까요? 아빠와 정반대 성향인 남편이 참 좋았거든요. 추진력 있고 박력 있고 남자답고 게다가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너무 반겨주시는 바람에 저는 그 집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남편은 단점도 분명 있었지만 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중 하나가 금전적인 문제였는데 저도 그렇지만 남편은 정말 가진 게 별로 없었거든요. 둘이 합쳐서 고작 3천만 원짜리 새 방에서 신혼을 시작했고 결혼하자마자 첫째가 생겼어요. 너무 없이 시작했고 아이도 덜컥 생겨서 그런지 남편은 늘 돈돈거리기 일쑤였어요. 한 달에 생활비라고는 50만 원 주는 게 전부였고 어떤 날은 담뱃값이 모자란다. 어떤 날은 어디 공과금을 내야 한다며 그마저도 푼돈을 조금씩 뜯어가다가 줬다 뺏는 게 일상이었죠. 그 돈으로 어떻게 두 식구, 아니 뱃속에 아기까지 세 식구가 한 달 살림을 꾸려갈 수 있겠어요. 마침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조그맣게 분식집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더 보태고 싶은 마음에 임신 중일 때부터 어머니 식당에 일을 나가곤 했어요. 재료 준비부터 조리, 서빙, 청소까지 하루 종일 일손이 부족한 파트에는 바로바로 가서 도와드리며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후회되고 바보 같았던 것이 하나 있어요. 저는 시어머니 가게에서 하루에 적게는 6시간, 많게는 12시간까지도 일하면서 제가 시급을 얼마를 받는지, 그러면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런 것이 시어머니가 제가 일한 월급을 계좌로 이체해 주셨는데 일한 첫 달부터 남편 통장으로 바로 이체를 해버리더라니까요. 처음에는 억울해서 내가 번 돈은 생활비 보태서 쓰고 싶다. 내가 일한 돈은 내가 직접 받고 싶다고 따졌는데 남편은 원래 부부란 경제권을 가진 사람이 수입을 모두 관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둘 다 벌어들이는 날짜와 금액이 다른데 이게 분산되면 결코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요. 자기가 책임지고 적금도 들고 해서 목돈으로 불리도록 관리할 터이니 본인에게 모든 수입이 들어오고 계획을 세워서 저에게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주는 게 맞다고요. 제가 멍청해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땐 정말 남편 말이 다 옳다고 생각했어요. 저라면 대체 한 달에 생활비를 얼마나 써야 할지, 적금은 또 얼마나 들어야 할지 아무것도 혼자 딱딱 결정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남편은 마치 머릿속에 커다란 계산기가 들어앉은 것처럼 빠르게 셈을 따져보고 바로 실행해버리는 편이었으니까요. 생활비가 너무 쪼달릴 땐 내심 적금에 들어가는 돈이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어쨌거나 생활비로 쓰면 이래저래 다 나가버리고 말 돈 조금이라도 졸라매서 저축하는 게 나쁠 건 없잖아요. 얼른 우리 세 식구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알았다고 해버렸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 가게에 나가 돈 벌고 살림하던 중 아이를 낳았고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에는 일을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은근히 저에게 다시 가게에 나가길 눈치를 주더라고요.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집에 있는 걸 어찌나 눈꼴시려 하시던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저를 가게에 나오게 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출산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크게 공감하실 겁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이 어디 그냥 혼자 먹고 자고 한답니까? 어떻게든 어르고 달래서 먹이고 낮잠 재워놓으면 그렇게 귀신같이 기가 막히게 알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 어딘가에 CCTV라도 달린 줄 알았어요. 얘, 너 뭐 하고 있니? 조용한 거 보니까 우리 손자 자나 보네. 심심하면 가게나 나와라. 제가 어머니 방금 애 재웠는데 라고 우물쭈물 대답하면 전화벨이 시끄러운데도 안 깨냐? 아니 자고 있으면 더 잘 됐구먼. 포대기에 싸서 업고 나와. 애를 너무 그렇게 집에만 꽁꽁 싸매고 있으면 못 쓴다. 그렇게 제가 쉬는 꼴을 못 보시더라고요. 반찬거리를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저희 집에 들이닥치셔서는 저를 아예 떠밀다시피 데리고 가게로 나가는 일도 종종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기가 첫 돌도 지나기 전에 아기를 업고 가게에 나가 애돌보랴 식당일 하랴 고된 나날을 보내야 했죠. 남편과의 갈등은 아이가 자라고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어머님 가게에 나가고 있었고 남편과 똑같이 돈을 벌어왔지만 아이를 등원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집안일까지 모두 저 혼자만 해야 했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 즈음에는 정말 지친 나머지 어떤 날엔 참을 수 없이 모든 일이 신경질 나고 또 어떤 날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해지는 것이 반복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저는 큰 사고를 겪고 말았어요. 식당에서 쓸 재료가 떨어져서 급히 시장에 종종걸음으로 다녀오다가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그대로 뒤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눈을 떠보니 뒤통수가 깨졌는지 머리에는 커다란 붕대를 감고 어디 대학병원 응급실에 링거를 맞고 있더라고요. 그냥 더위 좀 먹어서 쓰러진 건 줄 알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큰 병이 의심된다. 검사를 좀 더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유방암이요. 짜증이 났다가 기운이 없다가 정신이 오락가락했던 게 그저 피곤해서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병의 한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 길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입원한 지 사나흘쯤 됐을까? 남편이 퇴근하고 제가 입원한 병원에 들렀는데 그 시원시원한 성격의 사람이 글쎄 쉽게 입을 열지 못하고 한참을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저에겐 절대 믿을 수 없는 어쩌면 제 목숨줄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이야기를 쉽게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 수술이 언제랬지? 내일 모레라고 했나? 원무과에서 입원비랑 수술비 정산하라고 연락받았는데 그게 참 큰일이네. 생각보다 액수가 꽤 크더라고. 왜냐면 내가 수술비를 낼 돈이 없어. 이게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예요. 저는 처음에는 제 수술비를 내려면 적금을 깨야 하는데 그러면 그건 손해고 당장 수술비를 낼 금액이 없다는 걸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조금 서운할 뻔하기도 했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듣는 분들도 정말 어이가 없지 않으세요? 남편 월급은 고사하고 저는 제가 일해서 번 돈도 구경 한번 해보지 못하고 다 남편에게 갖다 바쳤는데 지금까지 모은 돈이 0원이라뇨. 지금 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지금까지 모은 돈이 1원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동안 어머님이 제 월급도 당신 통장으로 넣어주셨잖아요. 생활비도 다 타서 썼는데 그럼 적금 넣는다고 했던 그 돈은 다 어디에 쓴 거예요? 이래저래 돈 나갈 일이 많았어. 어디 호투로 쓴 적은 없다고. 사실 내 월급 당신한테 알려준 것보다 많이 적어. 내 남자 자존심에 한 달에 꼴랑 그거 벌어온다고 할 수가 없어서 부풀려서 얘기했어. 그러니까 남는 돈이 없더라고. 게다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작년부터는 월급이 나오다가 말다가 했어. 그것도 차마 말 못하겠고. 그러니까 매달 공과금 낼 돈도 당신한테 생활비 줄 돈도 없길래 여기저기 빌려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도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건 그렇고 당신 수술비 어떡하지? 몸이 아프니 화가 날 기력도 없었어요. 그저 힘없이 대물을 뿐이었어요. 그럼 나는 어떡해? 수술 꼭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어머님한테 당신이 수술비 좀 빌려달라고 말씀드려보면 안 돼? 이미 여쭤봤지. 근데 엄마도 요새 장사도 안 되고 해서 돈이 없대. 둘 다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병원 문을 열고 헐레벌떡 저희 친정엄마가 들어오시는 것 아니겠어요? 괜히 걱정하실까봐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도 안 드렸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놀라서 막 뛰어오셨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쓰러지길 왜 쓰러져? 괜찮다니? 아이고, 머리에 이 붕대가 뭐야? 어디가 아픈 거래? 큰 병은 아니지? 진정하세요, 장모님. 큰 병은 아니래요. 수술하면 낫는다고 이번 주에 수술하기로 했어요.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돈도 없다는 사람이 이번 주에 수술한다는 소리를 대체 왜 한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남편은 친정엄마에게 아픈 제 모습을 보이고 수술비를 용통해달라고 하려던 속셈이었어요. 어느 엄마가 딸이 아파서 그것도 유방암에 걸려서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수술비를 안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엄마는 날이 밝자마자 당장 수술비를 구해오셨긴 했지만 건네면서 남편에게 따끔히 한마디 하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어요. 내 딸이 아프다니 천금이 아깝지 않지만은 대체 자네는 뭐 하는 사람이야? 평소에 듣기로 김서방 자네가 돈 관리 다 한다고 알고 있는데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 이런 큰일 있을 때 대비해서 돈 100만 원이라도 쥐고 있어야지. 이번 일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무조건 비상금 만들어두도록 해. 알았어? 남편은 네네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조금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어요. 본인 월급이 너무 작아 부끄러워 제게 부풀려 뻥을 쳤다는 사람이 돈 때문에 장모에게 공개적으로 타박을 들었으니 그럴 만도 했겠다 싶었죠. 아무튼 그렇게 저는 무사히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래도 경과가 좋아서 앞으로 관리만 좀 잘하면 되겠다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는 시어머니 가게에 나가지 않았죠. 허무했거든요. 애까지 들쳐업고 뼈 빠지게 번 돈이 모래알처럼 제 손을 빠져나간 것도 그랬고 아무튼 건강이 최고지 그놈의 돈이 더 중하냐는 생각으로 저는 회복에만 전념했어요. 제 몸은 점차 나아지고 있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대놓고 저를 홀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전업주부가 된 저와 직장을 다니는 며느리들을 끝도 없이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꼭 챙겨보시는 KBS 드라마에서 변호사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아침밥을 차려드리고 출근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보자마자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전업주부 하는 여자들이 없지. 저 며느리가 변호사야, 변호사. 저런 고급 전문직도 여자들이 맘만 먹으면 다 꿰차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시대 아니야. 그러니까 누군 저렇게 변호사까지 하는 며느리 보고 누군 그저 집에서 밥이나 하고 살림이나 하는 그저 그런 며느리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지. 아이 참. 그러고 보니까
저 며느리는 시어머니 아침밥까지 차려주고 출근하네. 아유, 부러워 죽겠네. 대체 왜 드라마와 현실을 비교하시는 건지, 막말로 어머님은 저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다고요. 본인 아들부터가 변호사 며느리씩이나 데리고 살 군번이랍니까? 그리고 그 드라마 속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극진히 위해줬어요. 그러시더니 시어머니는 다음 날 아침 6시부터 전화해서 이제부터 매일매일 아침밥부터 시작해서 저녁밥까지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는 참모밥이며 간식까지 저더러 5개를 챙기래요. 사람이 빈둥빈둥 놀면 못 써. 뭐라도 해야지. 너 앞으로 삼시세끼 밥 담당, 청소 담당 하거라. 밖에 나가서 돈 버는 사람은 모쪼록 집에서 해주는 대접을 얼마나 받고 다니는지가 티가 나는 법이야. 남편도 절 그렇게 구박했냐고요? 아니에요. 남편은 시어머니와는 좀 달랐어요. 대놓고 저에게 뭐라고 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뭐랄까 영혼이 없달까 온 정신과 마음을 딴 데다 두고 다니는 사람처럼 굴었어요. 제가 오늘은 머리가 아프네. 수술한 데가 비 오니까 조금 쑤시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해도 그저 건성으로 아파서 어떡해. 라는 대답뿐 진심으로 병원에 가볼까 약이라도 사다 줄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 말 맞다나 그래 돈 버는 게 고생이긴 하지만 신경 써서 남편에게 멋진 요리를 해줘도 그저 심드렁하게 먹고 맛있냐고 물어보면 그제야 맛있네 먹을만하다 이런 식으로 대꾸하니 저는 남편이랑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수술을 한 이후로 남편은 저를 여자로 대해주지도 않았어요. 제가 자다가 슬쩍 다가가려고 하기라도 하면 남편은 치사한 면명을 잔뜩 늘어놓으며 저에게 등을 돌리고 눕더라니까요. 글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무래도 당신이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내가 함부로 손대기가 조심스러운 거야. 혹시나 나 때문에 어디 또 아파지면 어떡해. 아직 당신 몸 어딘가에 돌아다닐 수도 있는 병이 걱정되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아직 나는 자신 없어. 당신 수술 받은 곳 보기가 좀 그래. 참 비참했어요. 나는 남편에게 아내로서, 아이들 엄마로서, 그리고 한 여자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죠. 그렇게 몇 달을 보냈을까요? 한 번은 남편이 웬일로 음식물 쓰레기를 자기가 버리겠다고 자처해서 나가더니 한참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나가봤죠. 지금 생각해보면 걱정보다는 뭔가 쎄한 느낌이랄까. 여자의 촉 있잖아요. 뭔가 그냥 늦게 들어오는 것 같진 않고 불길하다. 내가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직감 말이에요. 서둘러 옷을 걸쳐 입고 쓰레기장 앞으로 가봤는데 당연히 남편은 없죠. 슈퍼 앞에도 가보고 골목 구석구석을 가봤는데도 없었어요. 괜히 오바했나 포기하고 들어오려는데 남편 차가 눈에 띄지 뭐예요. 아까는 시동도 불도 꺼져 있어서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차 안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아주 희희락락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설레고 좋아 죽겠는 그 표정. 영락 없이 사랑에 빠진 연애 중인 한 남자의 표정이었어요. 가까이 가서 창문을 두드리면서 여기서 뭐해? 라고 물으니 남편은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근데 진짜 황당했던 건 뭔지 아세요? 통화를 하던 남편의 전화기는 제가 알던 남편의 휴대전화가 아니었어요. 세상에 놀라서 황급히 전화를 끊고 저를 쳐다보는 남편 손에는 휴대전화가 2개나 들려있더라고요. 황당한 와중에도 저는 직감했죠. 아, 이 사람이 바람을 피고 있구나 하고요. 도둑놈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고 남편은 괜히 저에게 승질을 있는 대로 부리면서 집으로 도망쳐 올라가 버렸어요. 당신 을처증이야?
성가시게 왜 여기까지 쫓아와서 남의 통화를 엿듣고 엿보고 그래? 얼른 들어가서 잠이나 자. 그러나 제 눈으로 그 광경을 본 이상 확인을 해야 했어요. 쫓아가서 물었죠. 누구랑 통화한 거야? 그리고 그 핸드폰은 뭐야? 당신이 휴대전화를 2개나 쓸 일이 뭐가 있어? 나 좀 보여줘봐. 남편은 절대로 보여줄 수 없다고 했고, 저는 그 휴대전화를 꼭 봐야겠어서 나는 안 주니 너는 뺐니 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게 제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그런 악다구니가 나왔는지 저는 남편을 몇 대 패주고 핸드폰을 손에 넣는 데 성공했어요. 얼른 작은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제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느닷없이 어디서 팔뚝에 조그맣게 문신을 하고 온 적이 있거든요. 텔레비전에 연예인들이 막 문신에 스티커 같은 걸 붙이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눈살을 찌푸리면서 이해가 안 간다. 저렇게 가릴 거 뭐하러 문신 같은 걸 하냐고 이해도 못하던 사람인데 무슨 바람이 불었나 했더니 글쎄 그 문신이 커플 문신인 거 있죠. 웬 여자랑 남사스러운 부위에 똑같은 문신을 하고 찍은 사진이 그 휴대폰에서 발견된 거예요. 남편에게 불륜녀가 있는 건 정말 확실했어요. 그 사진 외에도 그 여자와 나눈 수많은 통화 내역, 그리고 문자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대박인 건 뭔지 아세요? 남편이 그 여자와 만나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남편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그 여자랑 바람 피우기 시작했더라고요. 저는 울면서 정신없이 모든 증거들을 확인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은 그냥 바람도 아니고 아예 그 여자랑도 거의 살림을 차렸더라고요. 왜 저 수술할 때 남편이 그동안 모아두는 돈이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 사람이 2집 살림을 하려니 월급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지는 바람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죽 써서 괴준 거죠. 암에 걸리면서까지 힘들게 자식 건사하고 남편 뒷바라지까지 하고 맞벌이까지 해댔지만 저에게 남은 건 이런 비참한 결과였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남편과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남편이 너무 징그럽고 소름 끼쳤어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도 불경스러웠고 한 빨래통에 남편과 저 그리고 아이의 빨랫감이 뒤엉켜 있는 것만 봐도 토할 것 같았어요. 그런 저희가 어떻게 부부로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남편이요. 정말 뻔뻔한 인간. 저에게 미안해하는 척 하면서도 은근히 좋아하는 눈치던걸요. 본인도 2집 살림을 몇 년씩이나 이어오는 게 얼마나 기가 빨리고 힘들었겠어요. 네, 100번 이해한다 치고 저 역시 빨리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제가 원한 건 단 하나, 위자료를 두둑히 받는 것이었죠. 제가 그동안 아끼고 아껴 쓴 생활비로 적금을 부었어도 지금쯤 꽤 됐을 테고 제가 번 돈도 고스란히 모았다면 그것도 수천만 원 될 거 아니에요. 더구나 저는 앞으로 아이와 둘이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요, 둘 다 어림도 없다고 했어요. 뭐? 이 집 전세금을 다 너한테 줘? 야, 미안한데 이 집 전세금 다 빼서 쓰고 월세 돌린 지 오래야. 그것도 월세 몇 달 못 냈더니 보증금에서 깎여서 이제 받을 돈도 없을걸? 그리고 네가 애를 키운다고? 그것도 절대 안 돼. 너는 직장도 없고 암도 걸렸잖아. 안 되겠다 싶어 남편의 불륜녀를 찾아간 적도 있었어요. 당시까지만 해도 간통죄라는 게 있었던 터라 둘 다 감옥에 넣어도 될 법한 증거가 충분했지만 그 전에 그 여자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남편을 설득해 제가 아이를 데려가게 해주고 위자료도 주게 하면 깔끔하게 헤어져 주겠다고 말하려고 찾아갔던 거예요. 어머, 위자료요? 그건 오빠한테 달라고 하세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저는 오빠 이혼에 하나도 관심 없어요.
사실 그쪽이 이혼 안 함, 그게 더 좋기도 한걸요? 왠지 남의 떡 뺏는 기분이 더 좋거든요. 언니, 그냥 눈 딱 감고 2년, 아니, 1년만 더 모른 척 참고 살면 안 돼요? 아, 저도 이제 슬슬 좀 재미가 없어서 좀만 더 같이 놀다가 깨끗하게 돌려드릴 수 있는데. 좀 훈수같이 생긴 게 맹한 소리를 막 놀아놓더라고요. 딱 봐도 어디 술집에 나가는 데 같던데.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아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은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저에게 위자료는 한 푼도 없다며 지금 당장 이혼하자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참 안 좋은 모습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애도 뺏기고 돈 한 푼도 없이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차마 친정집에 갈 수가 없어서 겨우겨우 숙식이 가능한 식당에 취직을 했고 거기서 저는 진짜 거지같이 살았어요. 식당에 달린 쪽방에서 지내니 같은 돈을 받고 일하는 직원들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어요. 아침에 제일 먼저 나가서 재료 손질하는 것부터 해서 저녁 장사 마무리하고 청소하고 뒷정리하는 일까지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해야 했어요. 그뿐인가요? 아침 저녁으로는 저 폐지도 주우러 다녔어요. 젊은 여자가 폐지를 주우러 다니면 얼마나 험한 일을 많이 겪게 되는 줄 아세요? 정말 치사스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 동네에 이미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았었는데 저까지 합세하니 아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져가실 게 줄어들겠죠. 저만 보면 삿대질을 하며 얼마나 쌍욕을 하시던지. 어떻게 동네에 소문이 났는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난리를 치기도 했어요. 내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무슨 식당에서 밥 얻어먹으면서 청성 부리면서 일하고 아침 저녁으로 고물을 주우러 다녀? 너 우리 보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냐?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 뭐 내 아들이 너 다시 쳐다봐 줄 줄 알고? 당장 꿈 깨. 창피해 죽겠으니까 폐지를 줍든 식당 일을 하든 좀 다른 동네 가서 해주면 안 되겠어? 그러나 저는 그 동네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법원에서도 아이는 남편이 키워야 한다길래 피눈물을 흘리며 아이와 생이별을 해야 하긴 했지만 저는 이혼하고 나서 매일같이 아이가 보고 싶어서 밤마다 1시간씩 오열을 하다가 잠들었기에 어떻게든 아이와 가까운 하늘 아래에서 지내고 싶었어요. 게다가 제 목표는 어떻게든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재판을 걸어서 제 아이를 데려오는 것밖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기에 그렇게 닥치는 대로 폐지 줍는 일도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욕을 들어가면서 해왔던 것이었어요. 그러자 시댁 쪽에서 갑자기 이사를 가버리더군요. 그나마 먼 발치에서라도 가끔 아이를 지켜보는 게 제 유일한 낙이자 삶의 이유였는데 제가 수소문할 겨를도 없이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어느 날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인생이요. 고달프고 서글플 때가 참 많지만 이렇게 재미나고도 속이 후련한 일이 가끔씩 벌어지는 재미에 우리들 모두가 살아가고 또 살아갈 힘을 얻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은 비가 참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집을 나섰는데 비가 어찌나 억수로 쏟아지던지 생전 안 타던 택시를 타고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큰 길가에 나서서 보니 마침 손님을 내려주는 택시가 있어서 잘됐다 싶어서 다가갔는데 글쎄 택시에서 내리는 손님이 저희 시어머니인 거 아니겠어요? 뜻하지도 않게 아는 얼굴을 만나 놀란 엄마에게 시어머니가 말을 걸었다고 해요. 어머, 이게 누구셔? 이 동네 여전히 사시는구나? 딸은 어쩌고 이 빗속에 혼자 돌아다니신데? 아니 그러고 보니까 아직도 딸 거지같이 살아요? 저희 엄마를 알아본 순간 다짜고짜 조롱을 하면서 막말을 하더래요. 근데 대박인 건 뭔지 아세요? 그 순간 제가 최고급 벤츠를 타고 나타났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엄마가 웬 아주머니랑 이야기를 하고 계시길래 길에서 우연히 친구분을 만나셨나 싶었어요.
친구분도 같이 어느 방향 맞으면 태워다 드릴까 하는 생각에 엄마 하면서 내렸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놀라서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알아보고 저도 처음에는 크게 놀랐어요. 그렇지만 이런 성공한 제 모습을 이런 우연한 기회에 보여드리게 되어 뿌듯한 점도 있었어요. 그렇게 저에게 밖에서 돈 벌어오길 바라시던 양반이 제가 이렇게 큰 돈을 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면 얼마나 속쓰려할까 싶은 생각을 몇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 보고 많이 놀라셨나 봐요. 근데 듣자 하니까 여전히 말을 좀 신중하지 못하게 하시네요. 방금 딸은 아직도 거지같이 사냐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더러 그런 건 대체 왜 물으시는 거예요? 저 거지처럼 안 살아요, 어머니. 보면 아시겠지만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산답니다. 길 가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서 제일 거짓골하고 있는 건 어머니 같네요. 아니, 네가 어떻게 분명히 어디 뭐 식당에 얹혀 산다고 내가 몇 년 전까지 소문 들었는데 아직도 못돼 먹은 성질은 여전한지 시어머니는 제가 아직도 지질이 못 살기를 꼭 바라는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거 있죠. 저는 방긋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라고 새 출발하지 못하라는 법 있나요? 마침 잘 됐네요. 이제 슬슬 아이 거치 문제도 상의할 겸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제 명함이에요. 한번 놀러 오세요. 네가 여기 사장이라고? 말도 안 돼. 그때 이혼할 때 분명 한 푼도 없었는데. 오라, 알겠다. 너 우리 아들이랑 살 때 몰래 생활비 빼돌려서 몰래 딴 주머니 창게로구나. 그렇게 모두를 깜찍하게 속이고 이제 눈앞에 시댁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커다란 가게 차리고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어.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럴 리가요. 제가 일해서 번 돈까지 알뜰히 본인 아들 통장으로 계좌 이체해 주셨으면서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거기서 대거리를 할 만한 가치조차 느끼지 않았기에 저는 상큼하게 저희 엄마만 쏙 모시고 그럼 연락 주세요, 어머니. 하고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멋지게 차를 타고 미끄러져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시어머니 말 맞다나 참 거지같이 살았던 제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들려드릴게요. 이혼 직후 식당에 딸린 방에서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그게 어쩌면 오히려 저에게 큰 기회가 되었어요. 식당을 운영하는 일이 100이라면 100을 모두 빠삭하게 익힐 수 있었거든요. 식당 일을 하면서 저는 언제 손님이 제일 많이 들고 적게 드는지를 파악하게 되었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대중적인 호불호를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식재료는 어디서 구하는 게 제일 신선하고 저렴한지, 사람들은 밑반찬으로 뭘 내주면 거의 남기지 않는지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응대하는 것도 점차 요령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손님 응대는 물론이고 제법 많은 인원의 직원들과도 큰 탈 없이 잘 지내는 탓에 점차 직원들 사이에서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식당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 저녁에는 지독히도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폐지 줍는 일은 이제 드리는 시간보다는 돈이 많이 되질 않아서 새벽에는 일찍 나가 녹즙 배달, 빈 건물 화장실 청소하기 등을 했고 저녁에는 대리기사나 전단지 돌리기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법 돈이 쏠쏠히 모이더군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이사를 가버리는 바람에 아이에게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용돈조로 쥐어줬던 돈까지 쓸 곳이 없어져서 저는 그런 푼돈까지 알뜰하게 모아 얼른 제 명의로 된 식당을 하나 차려 빨리 아이를 데려야겠다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모이고 나자 밤에 하는 일은 그만두고 열심히 요리 연습과 메뉴 개발에 돌입했어요. 방 밖에만 나서면 식당이겠다. 밤새 연구를 하니 그럭저럭 실력이 쑥쑥 늘어나는 게 느껴졌어요. 그거 아세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가 입은 거치신데 손맛이 좀 좋았거든요.
분식집에서 일을 할 때 떡볶이를 끓일 때에도 오뎅을 끓일 때에도 어디에나 쓰려고 늘상 만드는 육수가 있었는데 그게 제법 맛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침 그 육수가 생각나서 이리저리 연구했더니 먹어본 사람은 누구나 극창하는 음식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육수는 분식에는 별로 안 어울리는 육수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공들여서 식당을 오픈했고 그게 대박이 난 거죠. 원래 식당에서 분점이 하나 둘 늘어나게 되었고 저는 체인점을 여럿 거느린 식당 사장이 되었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그 육수를 가지고 다른 메뉴들도 여러 개 개발했고 연속적으로 대박이 터지는 바람에 오늘날 큰 기업에 못지않게 매출을 올리는 업체 사장님이 되었어요. 저희 동네는 서울은 아니고 광역시이지만 큰 시내에 나가면 제 식당을 못해도 10개는 지나치셔야 할 겁니다. 어지간하면 다 제가 만든 식당이 목 좋은 데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 다음 주였던가요? 글쎄 시어머니가 진짜로 제 명함을 보고 식당을 찾아온 거 있죠. 아들까지 대동하고 말이에요. 지난번 마주쳤을 때 전에 없던 당당한 태도로 대해드렸더니 여차하면 혼자서는 못 당하겠다 싶으셨나 봐요. 그렇게 아들 팔을 꼭 붙들고 들어선 시어머니는 예상보다 더 크고 웅장한 가게 내부에 시어머니는 한껏 놀라는 눈치였어요.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디 산골짜기에 살다가 처음 도시 구경을 온 사람처럼 이리 두리번 저리 두리번 거리기 바쁘더라고요. 남편은 어색하게 제게 인사를 건넸어요. 이게 누구야?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당신 신수가 헌해졌다. 엄마가 당신이 여기 사장이라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가 정 못 믿겠으면 같이 가보자고 해서 와봤는데 이거 정말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야? 헤어질 땐 그렇게 남보다 못하게 굴었던 사람이 멀끔해진 제 모습을 보더니 태도를 바꾸어 저에게 아주 공손하고 젠틀하게 말을 걸더라고요. 네, 보다시피 잘 지냈어요. 당신은 얼굴이 영 안 됐네. 밥은 먹었어요? 하고 물으니 그제서야 배가 고픈 것이 생각났는지 시어머니와 남편 둘 다 줄임배를 움켜잡더라고요. 아니 시간이 몇 시인데 밥도 안 먹고 돌아다녀요? 그 집 여자는 대체 이 시간까지 뭐라고. 아, 맞벌이 하는구나. 어머님이 전에 그러셨잖아요. 여자도 자고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변호사 자리라도 할 수 있는 세상인데 펑펑 놀면 못 쓰는 거라고. 근데 이 시간까지 가족들을 굶겨서 밖에 내돌리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엄청난 직업 가진 세며느리 들이셨나 봐요. 근데 설마 아이까지 굶겨서 학교 보내거나 하시는 건 아니겠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애꿎은 밥상만 매만져가며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요. 눈치를 보아하니 전에 만났던 그 불륜녀와 살림을 차렸던가 아니면 그보다도 더 못한 모질이와 살림을 차린 모양이던데 그러니 둘 다 행색이 꼬질꼬질하고 어디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은 차림새로 돌아다니는 거겠죠. 저는 선심을 쓰는 척 시어머니에게 저희 가게의 메인 음식을 하나 내드렸어요. 기왕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일단 식사 먼저 하세요. 여기 정식 특으로 2상 내어드려요. 귀한 손님들이니까 정성껏 차려서 대접해드려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장님. 종업원이 저에게 공수를 하고 90도로 공손히 절을 하고 제 말에 따라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극진히 대접을 하기 시작하니 둘 다 몸둘 바를 몰라 하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음식들이 나오고 시어머니는 몇을 뜨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기 시작했어요. 음식에 독이라도 탔냐고요? 그럴 리가요. 시어머니가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아는 맛이었거든요. 처음 먹어보는 음식인데도 입에 착 붙는 것이 감칠맛이 돌고 그러면서도 먼 옛날 할머니가 끓여주던 정성 들인 음식을 한술 뜬 것처럼 눈이 번쩍 떠지는 그런 맛. 당연하죠. 시어머니가 몇십 년을 직접 만들고 온갖 음식에 넣어온 육수로 맛을 낸 건데
무슨 광고에서 나오던 말처럼 고향의 맛이 나서 익숙하고도 참 맛났겠죠. 이거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이거 내 육수로 만든 거냐? 오라. 그러고 보니 네가 내 비법을 훔쳐가지고 이렇게 큰 식당 사장까지 된 모양이구나. 딴 주머니 찬 게 아니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내 무슨 큰 비밀이 숨겨져 있나 해서 와봤더니 그 결과가 이거였어. 대세전환이 참 빠르시죠. 저희 시어머니가 제 음식을 먹으면 단박에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한 말들을 꺼냈죠. 어머님, 그 육수가 비법 육수였어요? 저는 제가 시집 가자마자 하나하나 다 친절히 알려주시길래 그게 흔한 조리법 중 하나인 줄 알고 있었어요. 또 매일 저에게만 하루에 적게는 3번, 많게는 6번까지 끓이게끔 하시길래 그 육수는 저에게 오로지 전수해 주신 걸로만 받아들였는데요. 그런데 그걸 비법이라고 하시고 빼돌렸다고까지 하시다니 말이 너무 심하신데요? 그러자 남편이 나섰습니다. 엄마 말이 맞지. 나도 엄마가 이렇게 해준 음식 어렸을 때 많이 먹고 컸는데 친구들도 우리 집 오면 이런 음식 처음 먹어봤다고 다 맛있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연히 이 식당이 잘 되는 데는 우리 엄마 공이 크지. 아, 그래요? 근데 이상하죠? 그렇담 어머니도 분명 같은 육수로 똑같이 음식 장사하셨는데 그건 그동안 왜 그렇게 장사가 안 됐을까요? 장사가 안 되니까 제가 하루에 12시간씩 가게에서 일을 해도 어머니는 저한테 쥐꼬리만큼의 월급만 주셨잖아요. 그뿐이었어요? 심지어 며느리인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수술비도 융통해주지 못할 만큼 장사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대체 무슨 이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여하튼 명백히 자기는 우리 엄마 비법 훔쳤고 지금까지 이렇게 큰 가게 일어냈으니까 어느 정도 보상은 해줘야겠어. 이 가게 대체 얼마야? 엄마, 옆에 부동산 가서 우리 시세 좀 알아봐요. 멍청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더니 부동산 가서 남의 가게 시세까지 따져볼 줄 알고.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사람 등골을 빼먹는데 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떻게 읽어낸 사업인데 번듯한 가게 모양만 보고 그동안 거지같이 살면서 했던 갖은 고생과 겪어야 했던 수모들을 모른 채 하고 자기들이 권리가 있다. 이 말만 계속해서 주장을 하더라니까요. 급기야 흥분한 시어머니는 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으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나 젊고 건장한 저희 직원들이 재빨리 달려들어 시어머니와 남편을 제압해버리는 탓에 오히려 그 둘은 몸만 축났고 돌아가게 되었죠. 알아볼 대로 알아본 것인지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왔어요. 어디서 싸구려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건지 허접하기 그지없는 내용이었죠. 요지는 제가 시어머니의 비법을 훔쳐서 식당을 차려 대박이 났으니 시어머니에게 무려 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생활비는 꼴랑 50만 원씩 줘놓고 배상은 5억을 해달라니. 이게 두둑놈의 심보가 아니면 뭐겠어요. 저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고 당연히 고소장조차 정식으로 접수가 되지 않았죠. 그러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약이 바짝 오른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큰일을 벌이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직원이 헐레벌떡 들어와서 사장님, 큰일 났어요. 하고 숨이 넘어갈 듯 난리를 치는데 직원 손에 이끌려 나가보니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글쎄, 저희 가게 앞 큰 대로변 건너편, 정확히 맞은편에 똑같은 음식점이 하나 생긴 거 아니겠어요? 외관도 아주 비슷하게 가게 이름도 토씨 하나만 바꿔서 기가 막히게 간판을 달아놓았더라고요. 크기는 또 어찌나 무식하게 큰지 무심코 지나치다가 보면 시어머니가 새로 차린 가게가 본관이고 저희 가게가 마치 그 가게의 별관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더라니까요. 오픈식도 어찌나 막자지껄하게 하는지 어디서 옷을 입은 건지 벗은 건지 천조가리로 겨우 중요한 부분만 가린 여자들을 잔뜩 불러다가
세상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지나가던 할아버지 손을 이끌고 난리를 쳤어요. 그뿐인가요? 사람들 환심을 사려고 무슨 경품 추첨인지도 하고 제가 봤을 땐 제법 단가가 나가는 음식도 그냥 공짜로 막 줘버리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엔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저 오기로다가 저를 골려주려는 속셈이 20%, 저렇게 저를 망하게 하려는 속셈이 또 30%, 그렇게 되면 제 가게 자리를 자기네들이 꿰차려는 심보가 50%였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해봐서 알지만요. 장사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상대로 시끌벅적한 오픈식이 끝나자마자 남편 가게에는 파리가 날리기 시작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그 집이 맛이 영 형편이 없다고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나버렸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손님이 없어서 할 일도 없는지 파리채를 들고 가게 앞으로 나와서 파리를 때려잡으면서 동네 사람들 다 들으라는 듯 궁시렁거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무슨 음식값 싸고 좋은 오픈 선물 턱턱 내줄 때는 환장하듯이 몰려들더니만 이렇게들 입을 싹 닦을 수가 있어? 에이, 영 인심도 그렇고 동네가 삭막하구만. 그러고 있노라면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가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안 그래도 없던 손님마저 뚝 떨어져 버리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나름대로 고군분투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자기 가게가 잘 안 될 것 같으니 이번에는 동네 사람들에게 제 흉을 보고 다니며 저를 깎아내리려고 무척 애를 쓰더라고요. 듣자하니 저 가게 사장님이 이 동네에서 그렇게 대단하다면서요? 여자 혼자서 으리으리한 가게를 몇 개씩이나 하고. 근데 그거 아세요? 저 사장님 제 전 며느리였다오. 글쎄, 제가 평생을 연구해온 비법을 훔쳐서는 동네에서 식당 하던 호랩이랑 눈 맞아서 이렇게 먼 타지로 도망와가지고 식당 차린 것이 대박난 거라니까요. 제가 독하디 독한 것이 돈에 눈이 멀어서 제 자식까지 떼놓고 집 나간 여자예요. 지금도 봐요. 그래도 정부치고 자식까지 낳고 한 식구로 살았던 제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이렇게 지척에서 살게 됐는데 눈길 한번 주지 않잖아요. 지독하기가 내 아는 사람 중에 최고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웬 남자랑 바람이 나서 도망쳤다느니 애까지 버렸다느니 하는 헛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이런 헛소문을 내는 건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혹시나 아이가 이런 소문을 듣고 정말 제 엄마가 바람이 나서 자기를 버리고 나갔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이런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난 묘수가 그때 만났던 그 모자란 불륜녀를 꼬여내는 것이었어요. 불륜녀는 어떻게 남편에게 코가 깨었는지 남편과 재혼을 해서 여전히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한번 불러내서 만났더니 모 그레이 절친한 사이라고 반색을 하면서 인사를 해봤어요. 어머 언니, 몰라보겠어요. 내가 알던 그때 그 본차 언니 맞죠? 세상에, 이렇게나 오목조목 예쁜 얼굴이었구나. 그때는 고생도 너무 많이 하고 속도 많이 끓여서 그런가 얼굴이 말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낯선 동네 와서 다시 보니까 반갑고 그래요. 네, 잘 지냈어요? 근데 아가씨는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어머님이 식당 일 많이 시키시죠? 일은 할만해요? 아, 참. 안 그래도 그 식당 때문에 화딱지 나서 못 살겠다니까요. 아니, 어머님 진짜 정신이 좀 어떻게 되신 것 같아요. 저를 얼마나 못 부려먹어서 안달인지. 손님 끌어온답시고 동네 아저씨들 데리고 가서 죽치고 앉아서 막 술이나 마구 먹어버리는 게 차라리 낫다니까요. 그게 오빠 눈치는 보여도 마음도 편하고 그때야 술이나 실컷 먹지. 안 그러면 자꾸 저한테 비법 육수? 그딴 걸 끓이라고 하질 않나. 직원들 밥을 해대라고 하질 않나. 요리조리 도망치느라고 죽겠다니까요. 사실은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사를 오고 나서 아이를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가 먼발치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이를 몰래 바라보다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 여자가 맹하고 모질 같은 구석은 있어도 한 가정의 남편을 그렇게 깨어내긴 했어도 악한 마음은 없는 사람인지
저희 애한테는 퍽 잘 대해준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남편 행색은 추레했지만 아이만큼은 아주 예쁘게 머리도 따와주고 좋은 옷과 신발도 많이 사주는 것 같았고요. 무엇보다 아이가 티 없이 맑게 환하게 웃으면서 그 여자에게 이모하며 달려들고 그 여자도 아이를 꼭 안아주는 모습이 영락 없는 사이좋은 한 자매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아이를 곁에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늘 시달리던 저는 그 여자에게 그것만큼은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안을 했죠. 그쪽이 그저 연애 감정으로 한 남자와 만남을 이어갔던 대가로 나는 이렇게 이혼까지 당하고 갖은 고생을 하며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고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쪽이 그 당시 그렇게 상황 만들지만 않았어도 나는 평생 그 집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렇게 악착같이 성공도 거둬들이지 못했겠죠. 그땐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제가 좀 푼수 같잖아요, 언니. 사리분별도 잘 못하고 뭐가 옳고 그런 건지 그땐 정말 관심도 없고 따질 줄도 몰랐어요.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를 듣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 그쪽도 모자란 남편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자기 자식도 아닌 애 살뜰히 챙겨주느라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것으로 제 전부는 아니어도 글쎄 어느 정도 갚아나갔다고 할 수도 있을까요? 그쪽이 나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준다면 나도 그쪽이 이 모든 것을 다 잊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어때요? 그렇게 저와 불륜녀는 손을 잡게 되었어요. 불륜녀에 의하면 남편과 시어머니는 무리해서 큰 가게를 차리면서 큰 빚을 여기저기 졌다고 합니다. 제 가게가 대박이 난 걸 보고 금세 자기네도 큰 돈을 벌어들일 줄 알고 덥석 빚을 낸 거죠. 그것도 모자라 화려한 오픈 행사를 하고 큰 선물도 이것저것 장만해서 나누어 주었지만 장사가 워낙 안 된 탓에 온 가족이 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나요. 그렇게 차일피일 빚은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자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진짜로 그 가게며 남편네 집을 경매로 넘겨서 헐값에 싹 팔아버렸대요. 그 정보를 불륜녀는 모두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집과 가게들을 경매 날짜에 맞추어 모조리 사들일 수 있었죠. 그런 이유로다가 짐을 모조리 빼야 하는 약속된 날짜가 되자 망연자실에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듯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어요. 화가 나서일까요? 아니면 돈 한 푼 오갈 데도 없이 며느리에게 쫓겨날까봐 두려워서였을까요? 네가 여긴 또 웬일이냐? 그 고소해 죽겠다는 표정은 또 뭐고? 그래, 망한 집 구서 구경이라도 하러 온 거냐? 아니요, 어머니. 저는 이제 어머니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머니와 저 사람이 무슨 일 당하시던 고소해야 할 마음도 불쌍히 여길 마음도 남아있질 않다고요. 그저 저는 집주인으로서 이전에 살던 사람들의 짐이 잘 빠져나갔는지 집 상태는 어떤지 확인하러 온 것뿐이에요. 뭐야? 우리 집 경매에 넘어가게 하고 또 그렇게 헐값에 사들인 게 너였단 말이야? 말은 바로 해야죠. 제가 이 집을 헐값에 산 건 맞지만 경매에 넘어가게 만든 건 바로 당신과 어머님의 어리석음 때문 아닌가요? 아이 짐은 저쪽에다가 따로 빼주세요. 오늘부터 제가 데려갈 테니까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애를 데려가? 안 된다. 절대 내 손주는 못 내놓는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하나 꺼내 던져주었어요. 양육권 소송을 걸 예정이에요. 일전에 저한테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뺏어가셨죠. 이젠 제 차례예요. 제가 경제적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니 아이를 데려가겠어요. 여기 당신과 같이 살았던 여자가 증언도 해주기로 했어요. 당신과 어머니가 얼마나 아이를 그동안 구박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키울 능력이 얼마나 없는지 말이에요. 자기와 불륜을 저질렀던 것도 그대로 법정에서 고백한다고 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엉엉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뭐 어쩔 도리가 있나요? 이게 다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고 순리인걸요. 그렇게 저는 아이를 무사히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었던 불륜녀요. 저기 멀리 제주도에서 식당을 하나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분점을 내고 거기 점장으로 취직을 시켜주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일하며 잘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대로 거리로 떠안게 되었고 저처럼 기거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식당을 알아보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동네에서도 이미 소문이 다 나서 시어머니나 남편이 기웃거리기만 해도 소금 바가지며 물 바가지를 들이부었다고 해요. 염치도 없이 볼일 다 봤으면 썩 꺼질 것이지. 아직도 남의 동네에 기웃거려? 내 못되게 살면 천벌 받는다는 말만 들어봤지. 실제로 그 꼴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구먼. 우리 동네 여자들은요. 별의별 남편 뒤치다거리 다 하고 살았어도요. 바람 피는 것들은 죽어도 용서 못해요. 근데 그쪽이 바람 펴서 부인을 내쫓았다면서요? 그것도 모자라서 부인 모함하고 이렇게 밥그릇 뺏으려고 남의 동네까지 기어 들어오다니. 에휴, 이 냉수마찰 한번 하시고 속 차리세요.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받아주는 사람이 없자 동네를 떠나게 되었고 제 명예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딸과 행복하게 살아갈 날만 남았어요. 제 기구한 팔자와 세월이 담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제 딸과의 앞날에 꽃길만 펼쳐지도록 많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고등학생 아들을 둘을 두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남편과 만나 혹독한 시집살이를 겪었는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옛날만큼 시부모를 어려워하지도 않고 시집살이가 심하지도 않지만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시부모님은 하늘 같은 존재였잖아요. 특히나 저희 시댁은 더 심했습니다. 그놈의 정시집안 타령 때문에 정말 힘든 결혼 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 시집살이보다 힘들다는 시아버지 시집살이를 20년 넘게 겪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니 더 이상 시아버지가 무섭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당당하게 정시집안 며느리로서 할 말은 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 처음으로 눈치 보지 않고 떳떳하게 제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속이 시원했거든요. 아마 저처럼 답답하게 사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가지셨으면 해서 한자 글을 적어봅니다. 우선 남편과 결혼한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저는 그때 당시 일하던 공장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동료였는데 어쩌다 보니 눈이 맞아 정신을 차리고 보니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결혼 전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처음 갔을 때 시아버지의 인상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남편도 이목구비가 부리부리하긴 했지만 시아버지의 인상은 거의 백두산 호랑이 저리 가라더군요. 키도 크고 무섭게 생긴 얼굴에 목소리까지 쩌렁쩌렁 하시니 저는 자연스레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어요. 반면 시어머니는 여리여리하시고 조용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하시더니 저보고 정치집안 며느리가 될 각오가 되어 있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네, 잘할게요 아버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의례 형식적으로 묻는 질문인 줄 알았거든요.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늦어도 너무 늦어버렸네요. 그리고 저는 결혼하여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당연히 시댁에서 신혼살림 차리는 걸로 알고 계시길래 저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주변의 지인들 중에 시댁에서 사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특별히 거부감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댁에서 남편이 쓰던 방에 살림을 차리고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여자는 결혼하면 살림에 집중해야지 바깥일 하면 못 쓴다고 하시길래 별 생각 없이 그만두었어요. 사실 저도 딱히 직장에 대해 애착이 없었고 어릴 때부터 현모양처가 나름 꿈이었기 때문에 순순히 받아들였죠. 생각해보니 결혼 전 시댁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 꿈이 뭐냐는 아버님의 질문에 현모양처라고 대답했던 게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버님은 신혼여행 끝나고 돌아온 저희를 거실에 앉혀두시고는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에 대해서 길고 긴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셨죠. 그 중에서도 이제 새 식구가 된 저에게 정씨 집안 며느리로서의 마음가짐과 행동거지에 대해서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너는 이제 김씨 집안 둘째 딸이 아니라 정씨 집안 며느리니라. 정씨 집안에 시집 왔으면 뼛속까지 정씨 집안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는 죽어서도 정씨 집안 귀신이 될 것이야. 아버님은 근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만큼 저를 이 집 식구로서 인정해준다는 말이라고 생각하여 아버님께 명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20년 넘게 엄마 딸로서 철없게 살아온 제 모습을 벗어버리고 한 남자의 아내로서 한 가정의 며느리로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보니 그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더군요. 저는 최대한 잘한다고 하는데도 아버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너무 높아서 맞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저 집안일 열심히 하고 남편 내조 잘하고 시부모님께 공손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도 까다로운 건 아버님의 입맛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입맛이 고급이라 항상 상에 고기가 있어야지만 밥을 드셨고 똑같은 반찬을 2번 이상 상에 올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저는 세상에 그렇게 다양한 고기 요리가 있다는 것을 시집가서 처음 알았어요. 저는 어머님을 도와 매일매일 새로운 요리와 반찬들을 해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고기 외에도 아버님이 자주 찾으시는 간장게장은 꼭 알이 꽉 찬 암캐로만 준비해야 했고, 갈치는 무조건 제주갈치, 전복이나 해산물 종류는 무조건 씨알 굵은 걸로만 찾으셨어요. 제철이 아니라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비슷한 거라도 구해와야 했죠. 그래서 요리하는 시간보다 어머님과 재료를 구하러 돌아다니는 일이 더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입맛은 어찌나 까다로우신지 아버님 입맛에 딱 맞게 간을 맞추는 것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은 한우갈비를 사다가 갈비찜을 했는데 아버님이 갈비를 한 점 입으로 뜯더니 젓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인상을 팍 쓰고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도대체 며느리를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이걸 지금 먹으라고 만든 거야? 상에 올리기 전에 당신이 간 안 봤어? 그 말을 들은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해서 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의 눈도 쳐다보지 못하고 조그마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어머님이 대답하자 아버님은 갈비찜이 들어있는 그릇을 옆으로 탁 밀더니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어머님은 착잡한 표정으로 갈비찜을 들고 가시더니 그대로 싱크대에 부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음식을 정말 이상하게 했나 싶어서 한 입 먹어보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가 어머님을 바라보자 어머님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다가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상을 치우셨어요. 저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혼자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머님은 아버님 귀에 완전 눌려 사시더라고요. 어머님을 처음 뵀을 때는 굉장히 조용조용하시길래 원래 성격이 그러신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시아버지 같은 분과 몇십 년을 같이 살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 싶었습니다. 앞에 일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버님은 굉장히 강압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엄격하셨거든요. 저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어머님과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새벽 6시에 항상 아버님께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6시에 칼같이 일어나시는 아버님 때문에 1분이라도 문안 인사가 늦으면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결혼 전에는 이렇게 일찍 일어나 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 적응하는데 꽤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추운 날씨에 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돌아다니다가 감기에 걸렸는지 몸이 으슬으슬 춥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감기 몸살에 열이 끓어서 끙끙대다 겨우 잠드는 바람에 다음날 문안 인사에 늦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침 7시더라고요. 시계를 보고 화들짝 놀라 거실에 나가보니 어머님은 설거지를 하고 계셨고 아버님과 남편은 이미 출근을 했더라고요. 어머님은 부스스한 몰골로 방에서 나오는 저를 보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를 몇 번이나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퇴근하고 오신 아버님이 저와 남편을 불러 앉혔습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셨어요. 너는 무슨 애가 그리 게으르냐? 시아버지가 출근할 때까지 얼굴 한번 안 비추는 며느리는 내 세상에 듣도 보도 못했구나. 저는 감기 몸살 때문에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이 아프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고개를 조아리고 아버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아버님은 감기 몸살이라는 말에 허참 하고 코웃음을 치시더니 이번에는 남편한테 성을 내시더라고요. 너는 네 마누라 간수도 똑바로 못하냐? 정씨 집안에 들어왔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정씨 집안 법도를 따라야 하거늘 네 마누라가 잘 모르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될 것 아니냐? 하여간 계집들은 때려야 말을 듣지. 저는 아버님의 말에 너무 놀라 심장이 철렁했어요. 놀란 토끼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자 남편은 고개만 푹 숙이고 네 하고 대답만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남편도 그 누구도 아버님에게 대항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버님이 곧 법이고 신이었어요. 저는 너무 서러운 마음에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났지만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던 아버님의 말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집안일을 하는 와중에도 아버님의 호통치는 그 무서운 얼굴이 자꾸 떠올라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손발이 떨렸어요. 혹시라도 또 아버님께 혼날까봐 무서워 어떻게든 트집을 잡히지 않으려고 거의 강박적으로 모든 집안일에 신경을 썼습니다. 청소한 곳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머리카락 한 올, 먼지 한 톨 떨어져 있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아버님 옷은 자로 재가면서까지 최대한 완벽하게 각을 잡아 다리려고 노력했고 아버님이 자주 드시는 간식이나 과일이 혹시나 떨어지지는 않을까 매일 종류별로 사다가 채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늦게 일어날까봐 항상 긴장하면서 잠이 들다 보니 잠을 깊게 자지 못해 매일 눈이 충혈되고 머리가 아팠어요. 결혼하자마자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친정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결혼하고 한 번도 못 뵀는데 명절 때는 뵐 수 있다는 생각에 명절날만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 되었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어머님과 정성껏 제사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 제사가 끝나고 점심까지 먹은 후 친정에 가기 위해 짐을 쌌습니다. 친정이 좀 멀어서 갔다 오려면 한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 했거든요. 짐을 다 싸고 거실로 나와 아버님께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하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벌컥 화를 내시더라고요. 가기는 어딜 가냐? 너는 정씨 집안 사람인 거 잊었느냐? 명절에 남의 집에 가는 사람도 있더냐? 저는 너무 서러운 마음에 처음으로 아버님께 말대꾸를 했습니다. 아버님, 남의 집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 집이에요.
저 결혼하고 친정부모님 한 번도 못 뵌 거 아시잖아요. 오늘만 가게 해주세요, 아버님. 그러자 아버님은 벌떡 일어나서 방에 들어가시더니 회초리를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선 남편에게 회초리를 쥐어주며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자고로 여자는 결혼하면 남편 집안에 뼈를 묻는 것이다. 집안 어른이 여기 계시는데 어딜 포르장머리 없이 자리를 비우려 하느냐? 네가 시합이 알기를 아주 개떡으로 아는구나. 저는 아버님의 호통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서러운 마음과 무서운 마음이 뒤섞여 엉엉 울고 있는데 아버님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말이죠. 너 이 자식 내가 때려서라도 가르치라고 했냐 안 했냐? 어딜 감히 어른 앞에서 경망스럽게 소리내어 우느냐? 너 그 회초리로 네 마누라 버릇 단단히 고치지 않으면 둘 다 내쫓을 줄 알아라. 그리고선 아버님은 저에게 종아리를 거두라며 소리치셨어요. 저는 남편이 말려주길 바랬지만 남편도 아버님이 무서운지 회초리를 들고 불안한 얼굴로 눈알만 굴리고 있더라고요. 아버님이 빨리 안 하냐 하고 한 번 더 호통을 치자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눈짓을 보내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겠구나 하고 어쩔 수 없이 종아리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회초리를 들고선 아버님 말씀대로 제 종아리를 후려쳤죠. 저는 너무 아파 뼛속부터 통증이 퍼져나왔지만 이를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참지 못하면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참의 매질 끝에 아버님의 그만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서야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제 종아리도 남편의 눈도 시뻘겋게 충혈이 되어 있더군요. 저는 넋을 잃어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폭군 같은 시아버지와 그걸 지켜보기만 하는 어머님과 남편 사이에서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아버님만 안 계시면 남편과도 사이가 좋고 어머님도 특별히 저에게 못되게 굴지 않으셨지만 아버님만 계시면 각자 살아남기 바빴거든요. 이렇게 평생 살 바에는 차라리 이혼녀가 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뿐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뱃속에 아이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생긴 이상 이혼은 할 수가 없었죠. 아무리 그래도 소중한 아이에게 아빠를 잃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집안에서 독하게 살아남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독하게 살아남아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분가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 생각을 전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임신 사실을 알리자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해 주셨지만 아버님은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사실 남편한테 남동생이 하나 있었지만 아버님 성격을 못 견디고 일찍 집을 나가 의절하고 사는 바람에 정씨 집안 대를 잇기 위해서는 제가 아들을 낳아야만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뱃속의 아이가 아들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태몽도 그렇고 발길질 하는 것만 봐도 씩씩한 아들이라는 게 마음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임신 중에 계속해서 아버님이 저를 못살게 구셔도 꿋꿋이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저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버님은 겉으로는 내색 안 하려고 하셨지만 좋아하시는 게 티가 나더라고요. 아들을 낳고 나서 온몸에 뼈마디가 시리고 아팠지만 시댁에 살면서 산후조리란 건 생각도 못 해봤어요.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야 했죠. 거기에 아이까지 봐야 했으니 하루 중 쉴 시간은 단 1분도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아이 보는 것을 조금 도와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가 생기기 전과 비교할 수가 있나요?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이라면 애 키우는 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얼마나 눈을 못 떼고 지켜봐야 되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아버님은 직접 애를 키워보신 적이 없으니 그런 저의 상황을 전혀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왜 옷차림새가 흐트러져 있는지, 왜 부르면 제깍제깍 달려오지 못하는지, 집이 왜 자꾸 지저분해지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셨죠. 처음에는 설명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워낙에 남의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는 분이라 진작에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방바닥을 걸레로 닦다가도 손목이 욱신거려 잠시 멈추고 손목을 주무르고 있으면 아버님이 보고선 혓바닥을 하고 찼어요. 그리고선 저에게 모진 말을 내뱉으셨죠. 저는 아버님의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척 어금니를 꽉 깨물었어요. 솔직히 집안일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본 어머님이 매번 나약하다느니 하면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어이없긴 했습니다. 어머님께 듣기로는 결혼하고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한 적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뭐든지 어머님이 해다 바치고 비위 맞춰주고 그렇게 사셨대요. 밖에서는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몰라도 집안일은 별거 아닌 걸로 무시하시는 게 기분이 정말 나빴습니다. 집안에서는 왕처럼 군림하시니 저랑 어머님이 하는 일들은 전부 다 하찮게 느껴지시나 봐요. 저는 아버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예전에 남편을 시켜 저에게 회초리질을 하게 했던 그 일을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연년생으로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둘째도 아들이었어요. 아마 아버님 성격에 딸을 낳았으면 한 소리 하셨을 거예요. 쓸모도 없는 계집애는 낳아서 어디다 쓰냐면서요. 그런데 아들이라고 예뻐하신 건 또 아니었어요. 애들이랑 놀아주는 법도 없었고 애들한테 말 한번 걸어주시지 않았죠. 아버님 인상이 워낙 강하고 무섭게 생기셨다 보니 애들도 할아버지한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질 않았어요. 게다가 평소에도 무뚝뚝한 말투에 화내는 모습만 보여주시기 때문에 애들이 보기에는 너무 무서운 어른이었던 거죠. 성인인 저도 아버님이 무서운데 애들은 오죽할까요? 애들은 아버님이 없는 낮에는 깍깍거리며 재밌게 놀다가도 저녁에 아버님이 퇴근하고 집에 오시면 눈치만 슬슬 보고 제 뒤에 숨기만 했어요. 남들은 할아버지가 손주들 예뻐서 물고 빨고 한다던데 우리 애들은 할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자라는 게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저 어린 것들이 벌써부터 눈치나 보고 주눅 들어 있는 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매일 밤마다 아이들을 다독여주며 언젠가 분가하게 될 그날만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두 아들을 키우며 살다 보니 점점 제 마음도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아버님이 아무리 저에게 호통을 치고 막말을 하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화를 내시는 건 이제 괜찮지만 아이들에게까지 모질게 구는 것은 정말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커서 이제 유치원도 가고 혼자 밥도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아버님은 또 그놈의 정씨 집안 타령을 하면서 애들을 훈육하려고 하셨어요. 툭하면 밥상머리 예절이니 뭐니 해가면서 밥 먹는 애들한테 손가락질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고 애들이 집안에서 조금이라도 소리 내고 걸으면 시끄럽다고 혼을 내셨죠. 정씨 집안 사람은 발걸음도 사뿐사뿐 해야 된다면서요. 어느 날은 밤에 방에서 애들을 재우는데 큰애가 잠을 안 자고 자꾸 뒤척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눈물이 글썽해진 눈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우리를 왜 이렇게 싫어해요? 아이는 저에게 이렇게 묻고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저는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서 품에 꼭 안아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너희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할아버지는 평생 화만 내면서 살아오셔서 너희를 예뻐해주는 법을 잘 몰라서 그래. 제가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독이자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우리 할아버지랑 꼭 같이 살아야 돼요? 그냥
우리끼리 살면 안 돼요? 저는 아이의 그 말에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띵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분가하기로 남편과 약속했었는데 벌써 그 시간이 됐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저는 그날 바로 남편에게 분가 아니면 이혼 중 선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분가를 선택하더군요. 하지만 아버님께 말씀드리는 게 큰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길길이 날뛰실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집을 먼저 구하고 이사 날짜까지 정해놓은 후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사하기 하루 전 저와 남편은 아버님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은 아버님이 무서웠던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하더군요. 아버님은 역시나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마시고 있던 찻잔을 집어 던지시더니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이것들이 아주 쌍으로 미쳤구나. 너희들이 어른이 나를 무시하고 지금 뭐하는 짓이냐? 정씨 집안 사람이 정씨 집안을 떠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아버님, 따로 산다고 해서 정씨 집안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고 해서 이사 가는 거니 이해해 주세요. 제가 말대꾸를 하자 아버님이 또다시 회초리를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년 전 그날처럼 남편에게 회초리를 쥐어주시더군요. 남편이 극구 거부했지만 억지로 남편의 손가락을 벌려 회초리를 밀어 넣었어요. 너 이 새끼 결국 네 마누라 간수 못해서 이 사단을 내는구나. 너는 정씨 집안 장남 자격도 없다. 말을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가르치나 했거늘 더 큰 회초리를 가져다 줘야 하는 게냐? 저는 아버님이 꺼내온 회초리를 보자 그때 그 일이 떠올라 머리가 핑 하고 돌았습니다. 그날 그렇게 맞고 나서 종아리가 뻘겋게 부어오르고 피멍이 져서 한참을 고생했는데 저한테는 트라우마로 남은 그 일이 생각나자 눈앞이 까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큰애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엉엉 울면서 할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할아버지,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요. 저는 너무 놀라 큰애를 안고 방을 나왔습니다. 애들을 재워놓고 온 거였는데 소란스러운 소리에 큰애가 깼나 봅니다. 평소에도 저에게 막말을 하고 화를 내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아이도 쌓인 게 많았나 봐요.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고 또 달랬습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 남편도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버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다면서요. 어쨌든 내일 이삿짐 예약이 되어 있으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가면 해결되겠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저희 가족은 이삿짐차에 모든 짐을 실은 후 시댁을 떠났습니다. 아버님은 나와보지도 않으시고 방문도 안 열어주셔서 어쩔 수 없이 문 밖에서 인사드리고 나왔네요. 앞으로 저 없이 혼자 아버님 수발 드실 어머님이 조금 걱정되긴 했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어느 때보다도 밝게 웃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사간 집은 시댁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남편이 여태까지 회사 생활하면서 모은 돈에 대출을 끼고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죠. 시댁에서 벗어나니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 일찍 일어나 밥을 차리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편하게 잠옷만 입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즐겁게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분가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그 후에 저와 남편에게 주기적으로 전화해서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내곤 하셨어요. 부모도 모르는 몹쓸 놈들이라면서요. 그래서 저희는 아버님의 화를 풀어드리려고 주말마다 시댁에 갔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집에 가기 싫다고 땡깡을 부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평일에는 자유롭게 지내니
주말만 참자고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주말에만 시댁에 가니 예전에 시댁에서 365일 같이 살 때보다 아버님의 막말이 더 심해졌어요. 일주일 동안 트집거리만 잔뜩 생각해놓고 계시다가 주말에 저희가 오면 터트리시는 것 같았어요. 혹시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심하셨습니다. 보통 시댁에 가서 신발을 벗자마자 호통이 날라왔죠. 어디 못 배운 놈들같이 신발을 흐트려 놓느냐? 라고 하면서요. 아직 어린아이들이라 신발을 벗다 보면 신발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못 참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벌써부터 정씨 집안 교육을 시키시더군요.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말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냥 네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선 힘없이 대답했다고 또 한바탕 혼이 났네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어느새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커가면서 할아버지를 더욱더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야 그냥 무서운 할아버지 정도로만 생각하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할아버지는 성격이 이상하다며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트집만 잡는다고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매주 주말마다 시댁에 가던 것을 2, 3주에 한 번 가는 걸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가는 횟수를 줄이고 나서부터 왠지 어머님이 점점 야위어 가시는 것 같았어요. 원래도 조용하고 기력이 없으신 분이었지만 점점 수척해지고 계신 게 눈에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아버님이 저희가 올 때마다 저희한테 화풀이를 하셨는데 화풀이 대상이 자주 오지 않으니 어머님을 더 들들 볶는 것 같았어요. 그나마 전에는 아버님이 출근하신 이후에는 할 일은 많아도 아버님 시야에서 벗어날 수는 있었는데 아버님이 정년퇴직을 하시고 집에만 계신 이후에는 숨 쉴 틈이 전혀 없었겠죠. 젊을 때야 참고 사셨어도 지금은 나이 드시고 몸도 성치 않으신데 일주일 내내 혼자 시달리니 몸이 버티기 힘드셨을 거예요. 결국 어머님은 작년 가을즈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어요. 저는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같이 살았는데도 이렇게 치를 던 지경인데 어머님은 50년 가까이 사셨으니 오죽하셨을까요?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어머님을 조금 더 챙겨드리지 못한 게 후회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슬픔을 채 이겨내기도 전에 저희에게는 청천벽력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일주일쯤 되던 주말에 아버님이 저희를 긴급 호출하신 거죠. 저희 가족은 무슨 일이 났나 싶어 급하게 아버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저고 남편이고 할 거 없이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항상 깔끔했던 아버님 댁이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쓰레기들이 말도 못하게 더러웠습니다. 저는 코를 쥐고선 발 디딜 틈을 찾아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버님, 저희 왔어요. 아버님을 부르며 방 안으로 들어가자 방 안에 먹다만 컵라면과 소주병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순간 할 말을 잃었지만 금방 무슨 일인지 깨닫게 되더군요. 네, 그것은 바로 평생을 왕으로 군림하던 아버님의 처참한 말로였습니다. 평생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밥상에 숟가락 하나 놔본 적 없던 아버님, 부엌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아버님이 어머님의 손길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건 불보듯 뻔한 거였죠. 언젠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알고는 있었지만 현실로 마주하게 되니 정말 처참했습니다. 제 손으로 청소 한번 해본 적 없는 아버님이라 다 먹은 그릇을 치우는 일도 쓰레기를 정리하는 일도 할 줄 모르시더라고요. 그저 따뜻한 밥상에서 먹기만 하면 누군가가 치워주고 옷도 아무데나 벗어놓으면 저절로 빨래와 다림질이 돼서 나왔으니까요.
심지어 빨래통에 집어넣지도 않아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옷들에서는 쾌쾌한 냄새가 났고 빨래한 옷이 없으니 목 늘어진 러닝 셔츠에 트렁크만 입고 계시더라고요. 평생 아버님의 그런 흐트러진 모습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아버님은 부수수한 몰골로 일어나시더니 저희를 앉혀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이제 너희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겠구나. 이번 달 내로 이 집을 정리할 테니 너희 집 안방을 비워두도록 해라. 저는 아버님의 말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자 수발들 사람이 없어서 저희 집에 오시겠다뇨. 제가 어떻게 이 집에서 나왔는데 또다시 아버님 하녀로 살라니요. 생각만 해도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남편도 강압적인 아버지와 같이 살긴 싫었는지 선뜻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표정을 보자 두 아이 모두 울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그리고선 아버님께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자 아버님이 눈을 크게 치켜뜨시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 연세에도 어찌나 정정하신지 등도 하나 굽지 않고 몸을 쫙 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뒤로 가서 침대 밑을 한참 뒤지시더니 무언가를 꺼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꺼내오신 그 물건을 본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것은 바로 20년 전 그 회초리였습니다. 저는 악 하고 소리를 질렀고 그 광경을 지켜본 큰아들은 앞으로 달려가 할아버지의 손에서 회초리를 빼앗았습니다. 아무리 정정하셔도 혈기왕성한 남자애한테는 못 당하시더군요. 아버님은 큰아이를 밀치려고 하시다가 본인보다 키가 큰 손주가 무서운 얼굴로 노려보자 주춤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멋쩍은 표정으로 다시 자리에 앉으셨어요.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아버님께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50이에요. 회초리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애들 아빠한테 회초리를 쥐어주며 늘 말씀하시던 거 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정씨 집안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요. 그러자 아버님은 에헴하고 헛기침을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네가 알긴 아는구나. 그래야 정씨 집안 며느리지. 그리고 저는 아버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네, 아버님. 저 엄연히 정씨 집안 사람이에요. 정씨 집안 사람 되려고 그동안 뼈를 깎는 고통을 참으며 노력했어요. 그러니 저도 한마디 할 자격이 되지요? 그러자 아버님은 흥 하더니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저는 상관하지 않고 말을 계속했습니다. 아버님이 항상 말씀하시던 거 저 뼛속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정씨 집안 사람은 나약해서는 안 되고 뭐든지 혼자서 잘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씨 집안 최고 어른이신 아버님께서 설마 그 말을 지키지 않는 건 아니시겠죠? 그런데 지금 아버님 모습을 보니 정씨 집안 사람으로서 많이 부족하신 것 같네요. 저한테는 이제 김씨 집안 딸 아니라고 명절 때 남의 집 가는 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씨 집안 사람으로서 자격이 부족한 아버님과 제가 같이 살아야 할 이유는 없죠. 저의 발언에 아버님은 눈을 부라리며 물건을 집어던지셨습니다. 이 고양 것 같으니라고 어디서 입을 함부로 돌리느냐? 아버님이 저렇게 호통을 치시는데도 이제는 코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정씨집안 찾으면서 못살게 굴더니 결국에는 저한테 의지하려는 저 모습이 너무 우스워서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제 눈치만 살살 보고 있던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도 정씨집안 사람이잖아? 정씨집안 사람이 저런 꼴이 말이 돼? 아무래도 아버님 좀 아프신 것 같아. 정신이 오락가락하신 것 같으니 더 힘들어지기 전에 양로원에 보내드리자. 아버님은 양로원이라는 소리에 노발대발하면서 저에게 달려와 제 멱살을 잡으려고 하셨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달려와 할아버지의 손을 밀치더군요. 저는 어이없어하는 아버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 그러시면 정씨집안 사람들의 의견을 전부 들어보고 다수결로 정하면 되겠네요. 여기 정씨집안 사람들 다 모였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아버님을 양로원으로 모시는데 반대 의견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봅시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주위를 둘러보자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고요. 두 아들은 혹시나 손든 걸로 오해받을까봐 손바닥을 바닥에 딱 붙이고 있었고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곤 있었지만 끝끝내 손을 들지 않더군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아버님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습니다. 아버님이 바닥에 구르면서 발악을 하셨지만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볍게 목 인사만 한 후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남편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길로 차를 타고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이 통쾌하다고 웃더군요. 할아버지가 나쁘게 살아서 벌 받은 거라면서요. 저는 처음으로 아버님께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속이 너무나도 시원했어요.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죠. 남편은 마음이 착잡한 듯 했지만 저의 의견에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로원이 뭐 어디 거지 소굴도 아니고 엄연히 노인분들 생활하는 곳인데요, 뭐. 그래도 부모는 부모니 좀 시설 괜찮은 곳으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버님은 저와 남편에게 수시로 전화해서 온갖 협박과 저주를 하셨어요. 천하의 불효자식들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는 둥, 네 자식들도 나중에 니들 버릴 거라는 둥, 하는 일마다 다 망할 거라는 둥 하면서요. 남편은 회사에 있을 때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로 들들 볶는 아버님 때문에 많이 곤란한 것 같았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동안 겪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찾아보니 집 근처에 괜찮은 요양원이 있길래 거기로 입소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양로원 입소 날 아버님 댁에 가보니 완전히 쓰레기집이 되어 있더군요. 예전보다 더 심한 상태였습니다. 아버님도 이제 체념하셨는지 순순히 차에 올라타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쓰레기 같은 집에서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라면으로 떼어가며 있느니 차라리 요양원에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아참, 아버님 댁은 남편이 부동산에 내놨는데 쓰레기집이라 부동산에서도 꺼려해서 청소업체를 불러 치우기로 했어요. 그리고 집 한도는 통장에 넣어놨다가 양로원 비용으로 쓰기로 했어요. 시설 괜찮은 곳으로 골랐더니 다달이 내야 하는 돈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도 가시면 노인분들이랑 같이 취미도 즐기시고 훨씬 편하게 지내실 수 있으니 금방 적응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을 차에 태운 후 출발하자는 남편의 말에 저는 여보 잠깐만 하고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꼭 처리해야 하는 게 있었거든요. 저는 아버님이 쓰시던 방으로 들어가 바닥에 쭈그린 후 침대 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바닥이 어찌나 더럽던지 손이 금방 새까매지고 먼지 때문에 기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팔을 쭉 뻗어서 제가 찾던 그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건 바로 회초리였어요. 20년 전 제 종아리를 때렸던 그 회초리. 순간 피멍으로 물든 제 종아리가 생각나 섬뜩했지만 고개를 흔들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초리의 양쪽을 잡고 있는 힘껏 구부렸지만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보기에는 가느다란데 생각보다 단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초리를 가지고 밖으로 나와 벽돌 위에 올린 후 신발을 신은 발로 힘껏 밟았습니다. 그러자 우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회초리가 반으로 부러졌어요. 저는 부러진 회초리를 아버님 댁 마당에 던져버린 후 홀가분한 마음으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다시는 저 물건을 안 봐도 된다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차에서 실실 웃고 있자 큰아들이 저에게 입모양으로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아들에게 윙크를 하며 양손으로 회초리를 부러뜨리는 동작을 해보였어요. 그러자 아들이 웃으며 엄지를 척 내밀더라고요. 그리고선 둘째한테도 속닥속닥 하더니 둘째도 저한테 엄지를 날리더군요. 그렇게 저는 회초리가 부러짐과 동시에 드디어 정씨 집안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버님의 양로원 입소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양로원에 가서 면회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훨씬 행색도 깔끔해지시고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가겠다고 발악을 하던 아버님도 막상 지내보니 괜찮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성질머리는 못 고치시고 요양원 봉사자들을 힘들게 한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그것까지 어찌할 방법은 없었죠. 그래도 면회를 갈 때마다 성질이 조금씩은 누그러지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조금 특별한 손님과 함께 양로원에 방문하기로 했어요. 바로 결혼하고 한 번도 본 적 없던 남편의 남동생, 저의 도련님이요. 가족과 의절하고 살던 도련님은 아버님이 양로원에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으시고는 남편에게 연락했더라고요. 호랑이가 이빨이 다 빠졌네라고 하면서요. 도련님을 본 아버님의 반응이 어떨지 너무 궁금하네요. 20년 만에 찾아온 도련님을 보면 아버님도 그동안 살아온 세월을 반성하실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아버님이 얼마나 더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못된 사람으로 남는 것보단 반성하고 좋은 사람으로 살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만이라도 할아버지를 너무 미워하지 않게요. 생각해보니 저도 참 바보같이 살았네요. 그 모진 말과 행동들을 그대로 당하며 살았으니까요. 아무리 무서워도 말대꾸 한번, 발악 한 번이라도 더 했어야 했는데 하다못해 정 못 참겠으면 아이들만이라도 데리고 이혼이라도 했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요. 뭐 지나간 시간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아마 저 말고도 젊은 세대들 중에서도 시댁에서 당하고 사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요즘 세대에는 좀 덜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시자는 시자니까요. 물론 시부모님 공경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너무 부당하다 싶으면 꼭 용기 내서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는 거니까요. 제 글을 읽고 많은 분들이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의 이야기는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들 편안한 밤 되세요.